새벽 5시 서울 근교에 위치한 육군 제7기동 군단 지휘통제실은 아직 어둠의 장막이 걷히지 않은 채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전방 지역의 실시간 감시 영상과 각종 작전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며 복잡한 빛의 군무를 펼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의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지휘관석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최수연 소장이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투스타 계급장은 지난 30년간 그녀가 군에 바친 헌신과 냉철한 리더십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보고서에 단어 하나,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꿰뚫어보는 듯했고, 이따금씩 던지는 짧은 질문은 핵심을 정확히 찔러보고 하는 대령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게 했다. 그녀는 군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전략가이자 부하들에게는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철의 여인이었다. 이상으로 금일 야간 경계작전 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수고했다. 다음. 최수연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전장을 지휘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다. 보고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딱딱한 군사 보고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 강지호에 대한 걱정이었다. 해병대에 입대한 지 벌써 8개월. 처음에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선택한 아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그늘져 갔다. 지호, 잘 지내고 있는 거겠지. 그녀는 작전 지도를 바라보면서도 문득 떠오르는 아들 생각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부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사단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했네. 먼저 들어가 보게. 부관이 지휘 통제실을 나서자 그녀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다. 창밖은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계를 확인하니 벌써 새벽 5시 반. 오늘은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6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들 지호를 만나는 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평소처럼 또렷하고 위험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집을 향해 조금 서두르는 듯했다. 자택으로 돌아온 최수연 소장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그녀는 투스타 계급장이 달린 무거운 군복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뒤 곧바로 앞치마를 둘렀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는 그녀의 입가에는 지휘통제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의 메뉴는 아들 지호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제육볶음과 뜨끈한 된장찌개였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돼지고기에 고추장 양념을 버무렸다.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주방에 퍼지자 어린 시절의 지호가 엄마 밥 2그릇 먹을래요? 라며 해맑게 외치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우리 지호 훈련받느라 얼마나 야위었을까. 많이 먹여야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멸치머리를 정성스럽게 떼어냈다. 된장찌개에 들어갈 육수를 내기 위해서였다. 바삭하게 볶아진 멸치처럼 아들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늠름하게 경례를 하던 모습, 그리고 해병대에 입대하겠다며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밝혔던 그날까지. 처음 아들이 해병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힘든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호는 단호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처럼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말릴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랑스러움보다는 걱정이 커져갔다. 특히 지난주 아들과의 통화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때 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다. 괜찮다는 말은 오히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한 방어기제처럼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톤이 낮았고 말끝은 힘없이 흘러내렸다. 마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어색한 침묵이 대화 중간중간에 끼어들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군 생활이 힘든 건 당연하지. 우리 지호도 이제 어엿한 해병이 되어가는 과정일 거야. 강해져야 해, 내 아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기 시작했다. 밥은 지호가 좋아하는 찰기 정도로 맞췄고 갓 볶아낸 제육볶음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반찬 하나하나에 아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가득 담았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 이 도시락을 먹고 힘든 군 생활에 잠깐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젊음을 다 싸고 나서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부대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다. 면을 시간에 맞춰가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옷장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군복을 입고 갈까 하는 생각이 순간 스쳤다. 사단장이 직접 면회를 간다면 아들이 부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소장 최수연이 아니었다. 오늘은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강지호의 엄마로 가고 싶었다. 그녀는 평범한 니트와 바지를 골라 입었다. 차를 몰고 부대로 향하는 길,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면회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지호야, 엄마야. 아, 엄마. 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하고 차가웠다. 평소라면 엄마 하고 반갑게 외쳤을 텐데 오늘은 마치 남의 전화를 받은 것처럼 무미건조했다. 오늘 면회 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너 좋아하는 반찬 잔뜩 만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최수연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지호의 대답은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떨어뜨렸다. 엄마, 오늘은 오지 말아줘.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부대 사정이 좀 있어서 면회가 안 되는 날이야. 다음 주에 와줘, 엄마. 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정말로 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그 간절함 뒤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최수연은 핸들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30년간의 군 생활 동안 단련된 그녀의 직감,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오며 날카로워진 판단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동시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어. 아주 크게 잘못됐어. 지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어머니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최수연은 주행 중이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깊게 숨을 쉬었다. 투스타 사단장으로서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처리해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렸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말을 어기고 부대로 갈 것인가? 답은 명확했다. 그녀는 다시 시동을 걸고 해병대 부대를 향해 차를 몰았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조수석에 놓인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 상자가 차가 움직일 때마다 작게 덜컹거렸다.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이제는 불길한 예감으로 변해버린 깊은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최수연이 해병대 부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부대 정문은 위병들의 삼엄한 경계섭에서도 주말을 맞아 면회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다른 평범한 어머니들처럼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듯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처럼 모든 것이 지나치게 질서정연해 보였다. 면회실로 들어서자 접수를 받고 있던 한 젊은 하사가 그녀를 맞았다. 어느 분 면회 오셨습니까? 강지호 이병입니다. 저는 어머니고요. 최수연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정성껏 싸온 도시락 가방을 고첨했다. 하사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예상했다는 듯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 강지호 이병은 현재 면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최수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정말로 아들이 아프기라도 한 건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감기 몸살이 심해서 현재 의무실에 격리 중입니다. 전염의 우려가 있어 규정상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하사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너무나도 준비된 매끄러운 대답이었다. 최수연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감기 몸살이라고요? 어제 통화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심해졌단 말입니까? 네, 어젯밤부터 갑자기 고열이 나서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잠깐 얼굴만이라도 볼 수 없을까요? 멀리서라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니 어머니로서 얼굴이라도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그녀는 애끓는 어머니의 심정을 담아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하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규정상 절대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하사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하사의 눈동자가 자꾸만 뒤편의 사무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시선을 의식하는 것처럼. 최수연이 시선을 돌려보자 면회실 뒤편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김동진 상사.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는데 눈빛이 유난히 매섭고 차가웠다. 그는 최수연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이쪽을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 사람이다. 최수연의 오랜 군 경험이 직감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저 상사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하사를 향해 부드럽게 물었다.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약이라도 좀 전해주고 싶은데요. 일주일 정도는 격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사의 대답은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마치 미리 연습한 대사를 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도시락이라도 좀 전해주십시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껏 싸운 겁니다. 그녀는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단호한 거절이 돌아왔다. 죄송하지만 격리 중인 병사에게는 외부 음식물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최수연은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뭔가를 숨기고 있어. 아주 필사적으로. 그녀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는 미련 없이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가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김동진 상사는 여전히 사무실 안에서 자신을 뚫어지라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허공에서 부딪혔고 이번에는 상사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언가에 들킨 자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최수연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정확히 새겨두었다. 부대를 나선 최수연은 차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평범한 면회객처럼 부대 앞 상가거리를 어슬렁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주변을 훑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배가 고픈 것도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벌며 부대를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녀의 눈에 부대 정문이 훤히 보이는 허름한 김치찌개 식당 하나가 들어왔다. 최수연은 망설임 없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식당 아주머니가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혼자예요. 창가 쪽 자리 괜찮을까요? 그럼요. 편한 데 앉으세요. 최수연은 부대 정문이 가장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 1인분을 주문했다. 잠시 후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가 뚝배기에 담겨 나왔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면서도 시선은 창밖의 부대 정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 출입하는 차량들, 위병들의 교대 모습까지.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오랜 습관처럼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녀의 직감은 확신에 차 있었다. 아들 지호는 아픈 것이 아니다. 그는 어떤 문제에 휘말렸고 부대는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김동진 상사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 있으며 그는 지금쯤 자신이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터였다. 기다리자. 놈들은 반드시 빈틈을 보일 것이다. 최수연은 마치 저격수처럼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김치찌개가 식어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미동도 없이 창밖을 주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에서 몇 명의 간부들이 무리지어 나왔다.
그중에는 아까 면회실에서 보았던 그 남자, 김동진 상사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줌사 계급장을 단 2명의 다른 간부가 함께였다. 그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서로 낄낄거리며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최수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아파서 격리 중이라던 부대의 상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점심을 먹으러 나온 것이다. 그들의 목적지는 놀랍게도 최수연이 앉은 식당 바로 옆에 붙어있는 순댓국집이었다. 최수연은 귀를 기울였다. 두 식당 사이의 벽은 얇았고 창문을 조금 열자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 오늘 그 엄마라는 사람 왔다 갔냐? 한 중사가 물었다. 왔다 갔어. 아주 진땀 뺐네. 눈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계속 캐묻는데 감기 몸살이라고 둘러대느라 혼났네. 김동진 상사의 목소리였다. 그의 말투에는 귀찮음과 함께 상황을 성공적으로 넘겼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 새끼 강지호, 그놈 눈빛이 아직도 틱틱거리더니 결국 엄마한테까지 꼰지른 거 아니야? 젊음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멈췄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들은 아들 지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엄마가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하더라. 혹시라도 국방부에 투서라도 넣으면 어떡하냐? 너 그러다 옷 벗는다, 김상사.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다. 걱정 마. 감기라고 했으니까 증거 있나? 의무 기록도 없고 본놈도 없고 다들 입단속 잘 시켜놨어. 걔 동기놈들도 다 내 편인데 뭐. 며칠만 더 격리시켜놓고 상처 다 아물면 그때 면회시켜주면 그만이야. 김동진 상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최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감기가 아니었다. 투서, 구타, 격리, 상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호가 부타를 당했고 그것을 신고하려 했거나 저항했다. 그래서 지금 격리라는 명목으로 숨겨두고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새끼 진짜 독하더라. 그렇게 팼는데도 끝까지 눈 똑바로 뜨고 덤비잖아. 상사님, 이건 부당합니다. 이 지랄하는데 아주 죽여버리고 싶었다니까.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다 진짜 일 커지면 어쩌려고. 뭐가 심해? 해병대 기강은 원래 이렇게 잡는 거야. 요즘 애새끼들은 너무 빠져가지고 이 정도 충격 요법은 필요해. 안 그러면 위계 질서가 안 서. 그리고 그 새끼 엄마가 투스타라도 돼? 일개 아줌마가 뭘 어쩔 건데. 며칠 징징대다 말겠지. 김동진의 마지막 말은 최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자책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내 아들의 약점이었구나. 지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가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단장 아들이 뭘 잘났다고 나대냐며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견디려 했던 것이다. 바보 같은 아들. 왜 엄마를 믿지 못하고 혼자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려 했을까? 최수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투스타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타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의 근간을 흔드는 썩어빠진 악습이자 범죄였다. 옆 식당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저급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며칠만 더 버티면 휴가니까 그때까지만 조용히 넘기자고. 상처 다 나으면 그때 면회시켜주고 훈련 중에 다쳤다고 둘러대면 돼. 그래도 조심해. 요즘 병역 문화 개선한다고 위에서 난린데 혹시라도 감찰이라도 내려오면? 걱정 마. 우리끼리만 아는 일인데 뭘. 대대장님도 다 우리 편이셔. 조용히 덮으라고 하셨다고. 최수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호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다스렸다. 슬픔과 분노를 차가운 이성 아래로 억눌렸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차를 몰며 최수연은 결심했다. 내일은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닐 것이다.
내일은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 군단장 최수연 소장으로 그들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썩어 빠진 문을 아예 송두리째 부숴버릴 것이다. 젊음을 낳은 최수현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몰아 인적이 드문 강변도로에 멈춰섰다. 차가운 강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와 불타는 듯한 그녀의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감았다. 김동진 상사의 저급한 목소리, 아들을 조롱하던 그 말투가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핥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 불대로 다시 쳐들어가 그놈들의 멱살을 잡고 아들을 구해내고 싶었다. 투스타 계급장을 보여주고 그 오만한 얼굴들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그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것은 그저 한 어머니의 분노 표출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분노와 함께 더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내가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야. 그녀는 아들 지호가 입대하던 날을 떠올렸다. 해병대에 붉은 명찰을 달고 늠름하게 경례하던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눈물을 흘렸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 투스타 사단장 어머니라는 배경은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고립시키고 위험에 빠뜨리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엄마가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걸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더 괴롭힘 당할 것 같았어요. 사단장 아들이 뭘 잘났다고 나대냐고 하면서. 아들이 언젠가 휴가 나왔을 때 스치듯이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때는 그저 아들의 겸손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고통 속에서 보내는 희미한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녀는 바보 같은 엄마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군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내 아들이 겪는 고통 앞에서는 무지했다. 그녀는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상상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던 아들의 마음. 그 작은 어깨로 얼마나 큰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 강변의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자책감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이었다. 그래,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슬픔은 이제 충분했다. 이제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였다. 김동진 상사와 그 무리들은 단순히 아들 지호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국가가 그들에게 맡긴 신성한 의무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더 큰 권력, 부패한 시스템이 존재했다. 대대장님도 다 우리 편이셔. 조용히 덮으라고 하셨다고. 그 말이 그녀의 뇌리를 다시 한번 스쳤다. 이것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패의 사슬이다. 그 사슬을 끊어내지 않는 한 제2, 제3의 강지호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최수연은 다시 핸들을 고쳐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새벽 지휘통제실에서 작전 보고를 받던 그 냉철한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첫째, 증거 확보다. 그들의 대화는 명백한 증거지만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 아들의 상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의무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둘째, 기습이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내일 아침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허를 찔러야 한다. 셋째, 단순한 처벌이 아닌 시스템의 개혁이다. 이 사건을 단순히 김동진 상사 개인의 범죄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를 비호한 대대장, 그리고 이런 문화가 자리 잡게 만든 부대 전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투스타 사단장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대위, 내일 아침 내 개인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그리고 국방부 법무실과 감찰실에 직통 연락망을 준비해두도록. 유사시 내가 직접 연락할 것이다. 수화기 너머의 부관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평소처럼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집에 도착한 그녀는 잠을 자는 대신 서재로 들어가 내일 있을 전투를 준비했다. 그녀는 관련 군법 조항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세웠다. 그녀의 결심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내일 그녀는 아들의 부대로 다시 갈 것이다. 하지만 어제처럼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손에 쥔 군단장으로서 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괴롭힌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비호한 썩어빠진 시스템에게 투스타 장군이 진정으로 분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인 4시, 최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로웠다. 슬픔과 분노의 밤이 지나고 이제 결전의 아침이 밝아온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위한, 그리고 아들과 같은 수많은 다른 아들들을 위한 전쟁에 나서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곧장 옷방으로 향했다. 평소에 즐겨 입던 부드러운 니트나 편안한 바지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향한 곳은 옷장 가장 안쪽에 걸려있는 각 잡힌 군 정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정복을 꺼내들었다. 가장 먼저 한치의 구김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바지를 입었다. 빳빳한 옷감이 다리를 감싸는 순간 그녀는 다시 군인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다음은 정복 상의였다. 그녀는 단추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정확한 위치에 맞추어 채워나갔다. 마지막 단추까지 채우자 그녀의 몸은 완벽한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가슴. 그녀의 왼쪽 가슴에는 지난 30년간의 군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수많은 훈장과 기장들이 달려 있었다. 보국 훈장, 충무 무공 훈장, 대통령 부대 표창. 각각의 훈장에는 그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조국을 위해 바친 청춘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훈장들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 훈장들은 단순히 빛나는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부여된 책임의 무게이자 오늘 그녀가 휘두를 정의의 칼날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어깨에 투스타, 소장의 계급장을 달았다. 은빛으로 빛나는 2개의 별이 어깨 위에서 당당하게 빛났다. 이 계급장은 그녀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을 지게 했다. 오늘 그녀는 그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눈물 짓던 어머니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대한민국 육군 제7기 기동군단장 최수현 소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며 마지막 준비물을 챙겼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금빛으로 빛나는 명패. 그 위에는 육군 제7기 기동군단장 소장 최수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평소라면 공식적인 외부 행사가 아니고서야 굳이 챙기지 않았을 물건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 명패는 그들의 오만한 거짓말과 위선을 산산조각 낼 망치가 되어질 것이다. 그녀는 명패를 정복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차고로 향했다. 평소 출퇴근 시 이용하던 운전병이 운전하는 검은색 지휘관 차량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개인 차량 열쇠를 집어들었다. 오늘도 그녀는 혼자 갈 생각이었다. 이것은 군단장으로서의 공식적인 부대 방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떠나든 사적인 전쟁이었다. 부대로 향하는 길, 어제의 그 도로를 다시 달리며 그녀는 어제 들었던 그들의 대화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그들의 저급한 웃음소리, 아들을 조롱하던 말투,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비열한 태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분노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핸들을 쥔 손은 미동도 없이 안정적이었다. 해병대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위병소의 병사들이 그녀의 차를 막아섰다. 그녀는 창문을 내렸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제 왔던 강지호 이병 어머니입니다. 면회하러 왔습니다. 위병은 어제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는 듯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무전으로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다. 아마도 면회실의 그 하사 혹은 김동진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일 터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수연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들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다시 한번 반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잠시 후 위병이 다가와 말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강지호 이병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수연은 순순히 대답하고는 차를 돌리는 척했다. 그리고는 부대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웠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신의 정복을 다시 한번 정돈했다. 어제보다 더 반짝이게 닦아온 구두가 아침 햇살에 빛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걸어서 면회실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은 심판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최수연 소장이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어제와 같은 하사가 접수대에 앉아 있다가 정복 차림의 그녀를 보고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어제 왔던 그 평범한 아주머니가 왜 군복을 입고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만 끔뻑이고 있었다. 다른 면회객들과 가족들의 시선도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단정하게 각이 잡힌 정복,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 그리고 무엇보다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 면회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얼어붙었다. 하사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어제 오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복장이... 그렇소. 어제 왔던 강지호 이병의 어머니요. 최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낮고 힘있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말씀드렸다시피 강지호 이병은 아직 면회가 불가능. 잠깐. 최수연이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천천히 접수대 앞으로 다가가 정복 안주머니에서 금빛 명패를 꺼내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하사의 눈이 명패에 새겨진 글자에 고정되었다. 육군 제7기동 군단장 소장 최수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다. 눈앞에 이 여인이 자신이 어제 규정을 운운하며 돌려보냈던 그 평범한 아주머니가 대한민국 육군의 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외쳤다. 충! 성! 사단장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비록 군단장이지만 하급자는 통상적으로 장군을 사단장님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음. 그의 외침에 면회실은 더욱 기쁜 충격과 정적에 휩싸였다. 최수연은 허리를 숙인 하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면회실 뒤편 사무실을 향해 말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병영 환경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 먼저 강지호 이병의 면회를 요청한다. 사단장님, 하지만 저희는 해병대 소속이라 육군 사단장님의 직접 지휘를... 하사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묻는 것은 군 간의 예의나 지휘 계통이 아니다. 한 병사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 간부로서 부조리를 목격한 군인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최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하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뒤편 사무실을 돌아보았다. 어제 봤던 그 남자, 김동진 상사가 사무실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역시 최수연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거기 김동진 상사. 최수연이 사무실 안을 향해 말했다. 직접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자 김동진 상사는 화들짝 놀랐다. 그는 마지못해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를 감추지는 못했다. 충성, 사단장님, 해병대 제1사단 5대대 김동진 상사입니다. 저희 부대에는 무슨 일로? 김 상사, 어제 강지호 이병이 감기 몽살로 격리 중이라고 들었다. 정확한 상황을 다시 설명해 보시지. 김동진은 순간 말을 더듬었다. 그게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심해서 의무병에 판단하에. 의무병 진료 기록을 어디 있나? 최수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감기 몸살이 그토록 심했다면 당연히 의무병의 진료 기록이 있을 텐데 그 기록을 지금 당장 가져오도록. 김동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진료 기록을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면회실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며 중년의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가슴에는 중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대대장이었다. 하사가 급히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사단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부대에 방문하시는데 연락도 없이. 이태준 대대장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하며 말했다. 대대장이신가? 나는 강지호 이병의 어머니요. 동시에 육군 제7기 기둥군단장이기도 하고. 최수연이 자신을 소개했다. 사단장님,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해병대 내두의 일이라 저희 지휘 계통에 따라. 내 아들이 구타당했다. 최수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지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감기 몸살이라고 거짓말하며 은폐하고 있어. 이것도 해병대 내부의 일인가? 면회실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다른 면회객들과 가족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단장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오해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지금 당장 강지호 이병을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최수연을 명령조 목소리에 주변 분위기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태준 대대장과 김동진 상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그들의 머릿속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지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혹시 내 신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나? 최수연이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듯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국방부 의전실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지. 육군 제7기동군장장 최수연 소장이 여기 와 있다고 말이야. 내 신분을 확인하는데 5분 이상 걸리진 않을 텐데. 이태준 해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투스타 장군, 그것도 최전방 군단을 이끄는 지휘관이 직접 나타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거짓말로 시간을 끄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5분 주겠다. 최수연은 의자에 앉아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여군 장성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직접 부대에 나타나 대대장과 상사를 압박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말이다. 지옥처럼 긴 3분이 흘렀다. 마침내 면회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최수연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강지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지호의 모습을 본 순간 최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면회실 문 앞에 서 있는 아들 강지호의 모습은 참담했다. 최수연이 어젯밤 내내 머릿속으로 그렸던 최악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끔찍했다. 왼쪽 뺨에는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있었고 입술 한쪽은 퉁퉁 부어 터져 있었다. 억지로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마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엄마, 지호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에 최수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한민국 육군의 투스타 사단장으로서 강철 같은 의지를 다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 역시 상처받은 아들을 본 마음이 찢어지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지호야. 최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면회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모자의 재회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더 이상 이 상황을 감기 몸살이라고 믿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훈련 받다가 좀... 지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다. 최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아들의 얼굴은 더욱 과관이었다.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도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고 셔츠깃 위로 드러난 목 뒤쪽에는 선명한 손가락 자국 같은 붉은 흔적도 보였다. 이것은 훈련 중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최수연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눈으로 직접 나를 보고 훈련 중에 그렇게 다쳤다고 다시 말할 수 있겠니? 지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다. 그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면회실 뒤편으로 향하는 것을 최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곳에는 김동진 상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 순간 최수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들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를,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올 보복을. 지호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최수연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호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대신 그의 눈동자가 김동진 상사를 향해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는 것이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수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김동진 상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 상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하기에 병사가 이런 꼴이 되는 건가? 그게 격투 훈련 중에 실수요. 김동진이 더듬거리며 이미 준비해둔 듯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격투 훈련? 최수연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기운이 돌았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김동진은 말문이 막혔다. 급조한 거짓말이라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을 리 없었다.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하는 바로 그때 면회실 뒤편에서 한 병사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지호와 같은 부대 소속인 듯 보이는 앳된 얼굴의 젊은 병사였다. 정민우 이병,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이었다. 사단장님, 정민우 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태준 대대장이 화들짝 놀라며 그 병사를 제지하려 했다. 정민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들어가지 못해. 하지만 최수연이 손을 들어 대대장을 막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용기를 만 젊은 병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말해보게, 병사. 정민우 이병은 잠깐 자신의 친구인 지호를,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김동진 상사를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호는 맞았습니다. 김동진 상사님께 맞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면회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면회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용기 있는 병사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언제였나? 최수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사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지호가 부당한 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정민우, 당장 입 닥치지 못해! 김동진 상사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하지만 정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 터져나온 용기는 그를 더 이상 두렵게 만들지 않았다. 김동진 상사님께서 후임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하는 것을 지호가 말렸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병사들의 인격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 새끼야! 김동진이 정민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최수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김동진은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계속 말하게. 최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랬더니 김 상사님께서 화를 내시며 지호를 생활관 뒤편의 창고로 별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여러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저희들에게는 오늘 일을 누구에게든 말하면 너희도 강지호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입 다물라고 협박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최수연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지호야, 이제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도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걸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면 더 괴롭힘 당할 것 같았어요. 사단장 아들이 뭘 잘났다고 나대냐고 하면서 더 심하게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참으려고 했어요. 최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깊은 고민과 고통을 혼자 견뎌왔을까. 그 사실이 아들의 상처보다 더 가슴 아팠다. 그래서 혼자 참았구나, 우리 아들. 네, 죄송해요, 엄마. 최수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그 어떤 아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녀는 매섭게 돌아서서 이제는 4색이 된 채 서 있는 김동진 상사와 이태준 대대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최수연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준 뒤 이태준 대대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어머니로서의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군단장으로서의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대대장,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간부를 소집하도록 30분 주겠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대대회의실로 집합시키도록. 사단장님, 하지만 이것은 명령이다. 불복하겠다는 건가? 최수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이태준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최수연은 정민우 이병을 향해 말했다. 정 이병, 자네의 용기에 감사한다. 자네 덕분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다른 피해 병사들이 있다면 함께 회의실로 와주겠나? 내가 여러분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겠다. 정민우는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른 면회객들 사이에 섞여 있던 동기들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고 몇몇 병사들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회실 안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최수연은 아들 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엄마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까. 그리고 김동진 상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상사, 당신은 지금부터 군사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병사에게도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명심하도록. 30분 후 해병대 대대회의실에는 모든 간부들이 군기가 바짝 든 채로 앉아 있었다. 중대장, 소대장, 각 보직 간부들까지 총 15명이 모였다. 회의실 앞쪽에는 최수연 소장이 서 있었고 그녀의 투스타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이태준 대대장과 김동진 상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지. 최수연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나는 육군 제7기 기동군단장 최수연 소장이다. 동시에 여러분 부대 소속 강지호 이병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간부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다. 몇몇은 이미 소문을 들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순하다. 내 아들이 이 부대에서 부당한 폭력을 당했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태준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혹시 어떤 오해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 오해? 최수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럼 내가 직접 본 내 아들의 멍든 얼굴과 터진 입술도 오해란 말인가? 내 아들의 용기 있는 친구가 모든 것을 걸고 한 증언도 오해란 말인가?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수연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사진들을 펼쳤다. 면회실에서 급하게 촬영한 지호의 상처 부위 사진들이었다. 이것들이 훈련 중 생긴 상처라고 보는가? 여기 있는 지휘관들 모두 대답해 보도록. 간부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진 속 상처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구타의 흔적이었다. 이때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박서준 대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사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박 대위. 박서준 대위는 잠깐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용기를 내어 말했다. 죄송합니다. 몇 주 전부터 병사들 사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준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 대위,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하지만 박서준 대위는 멈추지 않았다. 저는 제가 목격한 사실과 병사들의 제보를 종합하여 대대장님께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김동진 상사와 일부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최수연의 차가운 시선이 이태준 대대장에게로 향했다. 대대장,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 이태준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최수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병사가 구타당하는 것을,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범죄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단 말인가? 그게 부대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부대 이미지! 최수연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하고 내리쳤다. 그 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간부들이 움찔했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인권보다 썩어빠진 부대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것이 대한민국 해병대 대대장의 지휘 철학인가?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최수연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박대위, 다른 피해 병사들이 더 있나? 네,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 3개월간 최소 5명 이상이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태준을 바라봤다. 대대장, 지금 당장 피해 병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는 내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겠다. 사단장님,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커집니다. 언론에라도 알려지면. 이 일이 크다고? 최수연이 차갑게 웃었다. 이미 충분히 큰일이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우리 아들들이 구타당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나?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민우 이병과 함께 다른 병사 서너 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용기가 서려 있었다. 사단장님,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보게. 정민우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다. 저희는 김동진 상사님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강지호처럼 만들어버린다고 매일 협박받았습니다. 다른 병사가 이어서 말했다. 지호가 맞고 나서부터 김 상사님은 다른 애들한테도 입 잘못 놀리면 강지호보다 더 심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최수연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쥐어졌다. 아들 지호가 다른 병사들을 위협하는 공포의 도구를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했다.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으면 모두 말해보게. 세 번째 병사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일주일 전에 당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네 번째 병사도 이마에 흉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열흘 전에 면회온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 상사님이 그걸 알고는 밤에 따로 불러내어 머리를 벽에 박게 했습니다. 최수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조직적이었다. 박대위, 이런 상황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한 달 전쯤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건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조직적이었습니다. 조직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박서준 대위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김동진 상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간부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대대장님께서도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리신 후로는 더 이상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수연의 시선이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간부들을 천천히 훑었다. 몇몇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간부 중에서 이런 일들을 알고도 묵인한 사람이 또 있나?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한 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을 못했나? 김동진 상사님이 선임이고 그리고 대대장님께서도 조용히 하라고 하셔서. 최수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문제는 김동진 상사 개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휘관의 방조와 침묵하는 동료들이 만들어낸 부대 전체에 썩어빠진 시스템이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군. 최수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회의실 앞쪽으로 나와 모든 간부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명령이다. 최수연의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첫째, 김동진 상사를 포함한 모든 가해 의심 간부들은 즉시 모든 병사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직무를 정지한다. 둘째, 박서준 대위는 피해 병사들의 명단과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셋째, 이태준 대대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지휘 권한을 부대대장에게 인계한다. 이태준 대대장이 급하게 일어났다. 사단장님, 그것만은 이것은 명령이다. 최소연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회의실 뒤편에 있던 김동진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 저는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군기? 최소연이 김동진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병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군기인가? 다른 병사들을 협박하여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군기인가? 그것은 군기가 아니라 비겁한 자들의 폭력일 뿐이다. 김동진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수연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입니까? 저는 육군 제7기동군단장 최수연 소장입니다. 해병대 제1사단 5대대에서 발생한 병사 집단 구타 및 은폐 사건에 대해 긴급 보고드립니다. 전화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 가혹행위를 넘어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국방부 직속 특별조사팀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군사경찰도 즉시 출동시켜 관련 자들을 모두 격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최수연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절붐 소장의 신고전화 한 통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해병대 제1사단 5대대를 휩쓸었다. 바로 다음 날 국방부 직속 특별조사팀과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부대에 들이닥쳤다. 부대의 모든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부대 전체가 거대한 조사실로 변했다. 최수연은 자신의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조사팀 고문 자격으로 부대에 머물렀다. 이것이 단순히 몇몇 가해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부패한 시스템 자체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사팀장인 육군 준장과 함께 부대의 상황을 매일 점검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지호와 정민우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동안 공포에 짓눌려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혹행위와 부조리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사단장님, 현재까지 확인된 직접적인 폭행 피해 병사가 총 12명입니다. 조사팀장이 보고했다. 그리고 가해자도 김동진 상사 외에 그의 비호 아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중사 2명이 더 있습니다. 최수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대대장의 지휘 책임은 이태준 중령 역시 박서준 대위의 수차례 보고를 묵살하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간부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태준 중령은 최소연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최소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금 그 사과는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자네가 지켜주지 못한 우리 아들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가장 신성한 의무를 저버렸어.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김동진 상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끝까지 군기를 잡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부인하려 했던 그도 피해 병사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간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박서준 대위는 임시로 중대를 맡으며 매일 저녁 병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더 빨리, 더 강하게 나서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속하겠습니다.
이 부대에서 다시는 여러분의 인권이 짓밟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바로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나선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자신 때문에 일이 커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엄마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구할 수 있었어요. 면회를 온 최수연에게 지호가 말했다. 이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들 엄마를 철의 여장군이라고 불러요. 최수연은 아들의 말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다. 몇 주 후 국방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김동진 상사와 다른 가해 간부 3명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휘 책임을 물어 이태준 중령은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또한 해병대 제1사단 5대대는 병영문화 혁신 대상부대로 지정되어 국방부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모든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혁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투스타 어머니의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익명신고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전군을 대상으로 한 병영문화 실태조사가 시행되었다. 최수연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거대한 군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강지호는 모든 상처가 회복된 후 부대에 복귀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라고 격려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점호가 끝난 후 지호가 최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저도 장교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최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들이 군대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제대하기만을 바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에요. 저는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어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군인은 계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최수연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들이 그녀가 평생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그 깊은 상처를 통해 스스로 얻어낸 것이다. 그래 아들, 엄마가 평생 기다렸던 말이 그 말이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지호는 무사히 군 복무를 마쳤고 우수한 성적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그가 생도로서 훈련받는 동안 최수연은 군 내부의 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영문화 개선 정책을 제안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군 전체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서울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는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다. 최수연 소장은 이제 중장으로 진급하여 군단장이 아닌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이날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고 그녀의 연설은 전군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존경하는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국의 장병 여러분. 최수연이 연단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몇 년 전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을 겪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일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 했던 썩어빠진 시스템 때문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이 가져온 변화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통계 자료를 띄웠다. 지난 몇 년간 군 내부의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은 70% 이상 감소했고 병사들의 부대 생활 만족도는 40% 이상 증가했다.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병사들은 부조리를 당했을 때 두려움 때문에 숨는 대신 신뢰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간부들은 병사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함께 조국을 지키는 전우이자 내 자식처럼 아끼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단 뒤편 객석에는 이제 갓 소위로 임관한 강지호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최전방 부대의 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책임감만이 가득했다. 최수연은 연설을 계속했다. 변화는 위에서 시작되지만 아래에서 완성됩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강군이 만들어집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구분되지만 인간으로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하를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관을 대할 때 우리 군은 진정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계급장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힘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강지호 소위도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휘관이자 어머니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어머니와 아들은 컨벤션 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최수연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군복을 입고 처음 훈련소에 입소하던 자신의 앳된 모습이었다. 엄마는 왜 군인이 됐어? 지호가 물었다.